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거시경제학이요 맨큐의 거시경제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2023년 1월에 새로 개정이 됐거든요. 따끈따끈하게 개정돼 가지고 이 책 내용을 한 번쯤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봤던 책이긴 하지만 한 번쯤 시간 내서 볼 필요도 있겠다. 뭐가 또 바뀌었나? 뭐 그런 것도 볼 겸 그래서 강의를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재를 준비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에 주옥 같은 사례와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저자의 많은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또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맨큐 거시경제학을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챕터 1장이고요. 1장에서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 이 과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는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거시경제학자들은 도대체 뭘 다루는 거야?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논제를 살펴보고요. 그래? 연구한다고? 어떻게 할 건데? 그 연구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뭔가 연구를 하고 분석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잘 이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에 활용되는 중요한 개념들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자, 어떤 개념들이 있는가? 거시경제학이 뭔지, 그리고 거시경제 관련된 모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모형에서 내생변수, 외생변수 살펴볼 것이고, 뭐 미시경제와의 관계는 차이점은 뭔가, 그리고 불황과 뭐 실질 GDP, 시장이 청산됐다는 것은 마켓이 클리어링 됐다는 건데 균형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신축적이고 신축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험,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또 외생변수, 침체기 등등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과학은 뭐라고요?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사고,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야. 일상적인 어떤 사고를 현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세심하게 재구성한 거예요. 이거를 재구성을 했는데 말 그대로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심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게 거기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듯이 맨큐 교수님께서는 물리학이나 다른 자연과학에 대해서 얘기했겠지만 이거 그대로 경제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은 뭐다?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거시경제학에도 요 말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적용 가능. 자, 여기서 차차 이런 얘기를 살펴볼 겁니다. 자, 경제 참여자로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경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우리랑 밀접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공부하는 목적. 자, 그거를 우리가 차차 계속 얘기할 거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자, 이런 생각들을 다듬어서 정치화시킨다. 이거 디테일하게 세심하게가 정치화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치할 때 정치는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전체에 대해서 분석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시경제학은 도대체 뭘 다루는데? 네, 그걸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난 세기 동안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죠.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할게요. 현재. 이제 과거의 이제 상황을 보면 자, 일부 국가는 소득이 급격히 증대된 반면
어떤 국가는 빈곤에 빠져 있고 빈곤을 탈출하지 못합니다. 네. 일부 국가는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문제잖아요. 어떤 나라는 물가가 안정돼 있고요. 어떤 나라는 소득이 감소하고 뭐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퇴기와 불황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걸 정리하면 밑에, 자 거기 보시면 후퇴기와 불황, 실업의 증가, 소득 감소, 어떻게 보면 호황과 불황이 침체기죠. 반복되는데, 야 이거 왜 발생하는 거야? 아니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따른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유를 파악하고 반복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자 이 이유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아니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 특히 변동의 진폭이 크면 좋지 않다니까.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처방책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뭐 요게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빈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빈곤. 어떤 나라는 부유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원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 또 원천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해서 깨닫게 되면은 성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학에 관련된 많은 얘기는 뉴스에서 접하죠. 뉴스가 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뉴스 웹사이트를 열어서 읽어보면, 자, 매일 소득 증가 회복, 그쵸? 소득 증가가 이게 떨어졌나 봐요. 근데 다시 이게 회복이 됐대. 이런 것들. 자, 아니면 거기 옆에 보니까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진정시키기로 결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뭐 그런 얘기. 일자리 보고서는 주가 하락을 시사, 뭐 이런 것들, 일자리,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된다 이겁니다. 주가. 자, 이런 거시경제 현상들은 거기 뜻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남일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의,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실제 어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거기 보니까 자사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려는 어떤 기업의 경영인들은, 자,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밀접한 생활을 하는 경영인, CEO 같은 경영자, 사업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향후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 회복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왜요? 아니 소득이 회복돼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잖아. 돈이 없으면 물건을 안 사니까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득의 증대 속도, 요거 이제 관심이 있다니까. 빨리빨리 회복되는가? 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연금이라든가 이게 고정된 소득으로 생활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퇴치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갖고 있어? 근데 막 짜장면 가격이 올라서 100만 원이,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10만 원 되면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의 경우 생활자는 생활시, 자,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보,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이잖아. 대학생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회복되나? 이게 중요하다고. 경기가 회복돼서 일자리가 좀 많아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고용 확대를 희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그냥 몇 가지만 몇몇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다 경제 현상이죠. 사람들의 영향 이렇게 미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 문제가 정치 토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맨날 토론할 때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치 토론에서 이슈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도 보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야.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권자들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강력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토론이나 정치 선거에 있어서 자, 결과적으로 경제가 나빠지잖아? 경제가 폭망하잖아? 망하잖아? 그럼 선거에서 낙선하게 돼요. 깨지는 거야. 경제를 잘 운영하게 되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국한시킬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경제 이슈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또 더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거시경제 이슈는 경제는 자, 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세계 정치의 중심이다. 이렇게 있네요. 이 경제학의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국제 뉴스 되는 거야. 세계 경제니까. 국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다양한 의문점이 있대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EU 해가지고 공동으로 통화를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그냥 화폐 똑같이 그냥 하나로 획일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게 바람직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자, 화폐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그러잖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야, 이거 잘하고 있냐? 요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미국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 미국은요. 거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데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가 이게 자꾸 커져요. 증대되고 있어. 근데 이거 그 이유는 뭐지?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또 가난한 많은 빈국, 가난한 나라는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빈곤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죠.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일 경우에 이런 것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면 이런 것들 늘상 얘기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리더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정리해주는 게 거시경제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거시경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다른 시기, 다른 국가, 뭐 시점, 시기라든가 국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가 이제 소득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물가, 실업, 기타 경제 변수,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라고 할 거야.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뭐 소득, 물가, 뭐 실업률 등등등. 자, 이걸 통해 가지고요. 뭔가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합니다. 우리가 이론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특수한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론, 법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도출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거시경제학자들은요, 거기 나와 있듯이 자연과학 연구하는 사람처럼 아니 이게 통제된 어떤 실험을 할 수 없어. 실험실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에서 통제된 한번 통화량을 증가시켜 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뭐 어떻게 해볼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진공 상태로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과거의 자료를 수집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이론을 도출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도출했는데 야, 이거 잘 맞아?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과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변화하는 현상, 이론이 잘 맞나? 변화하는 현상을 잘 고찰하는 거야. 현상을 잘 고찰해가지고요.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잘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 틀렸으면 이론을 다시 새롭게 이 가설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특히 거시경제 이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과학도 그렇듯이 특히 거시경제 이론이 특히 매번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모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시경제학은 다음 단락 보시면 불완전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과학인데 불완전하다. 뭐 다른 것도 다 그렇듯이 과학이라는 게 늘 자기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픈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경제 상황의 향후 발전을 예측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과거를 우리가 보는 역사라는 게 뭐야? 미래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해.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이걸 예측을 통해 가지고 미리 대비하자는 거지.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날씨 예측하는 기상학자, 날씨 매번 예측하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거시경제학자들은 아시겠지만 뭐 뉴스 보면 맨날 틀려. 야, 그래서 니네들은 틀리는데도 뭐 맨날 이렇게 예측하냐, GDP. 아니,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예측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좋은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시계 중에서 여러분,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추지만, 오히려 우리가 틀리더라도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야, 이렇게 될 거래. 그러면 늘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 있었어? 아니요. 자꾸 위기라는 경종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니까 그 충격이 덜 하거나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대비를 안 하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거시경제 이슈들을요. 자,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살짝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 각 시대마다 특유한 경제 문제가 있었대요. 자, 1970년대 한번 봅니다. 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라든가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 네, 이렇게
뭐 좀 너무 옛날인가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이슈들이니까. 자, 이때 엄청나게 물가 상승이라는 요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오일 쇼크라든가 등등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차 볼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한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 인플레이션은 잠재웠습니다. 뭐 이렇게 폴 보커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었어.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뭐 등장하게 되었고 부시 대통령 등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거기 보시면 대규모 연방 재정 적자. 이때는 미국의 정부가 돈을 펑펑 쓰게 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거야.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뭐 클린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때 요 재정 적자, 빌 클린턴이 재정 적자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되면서 요거를 해결하게 되면서 또 미국 경제 및 주식시장은 괄목할 만한 호황기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한 것도 있지만 운도 있었고 등등등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흑자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흑자로 전환되기도 해요. 이 재정 흑자를 이제 다음 대통령에게 또 물려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거기 가보시면은요. 부시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아들 부시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또 조세 감면 정책을 씁니다. 조세 감면. 그러니까 요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시도 공화당이죠. 레이건 부시 다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하는 것보다 이쪽은 이제 느낌 자체가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작은 정부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작은 정부 하게 되면서 텍스를 이렇게 감세 정책을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세 감면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도 또 다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쭉 나와 있고요. 자, 후퇴기로 벗어나는 거 이제 잠깐 여기 호황기였다가 여기 이렇게 불황의 징조를 남기고 불황의 약간 징조가 발생했어. 감면하면서 등등 이렇게 다시 불황은 해결했지만 역시 재정 적자가 또 다시 심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적자가 심각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 소비도 하고 등등등 뭐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원론에서 보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죠. 자, 이때 재정 적자가 이제 다시 좀 심각해지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2009년에 경제 혼란이 극심했던 이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여기도 그랬듯이 경제야 이렇게 되면서 이슈가 되었죠. 자, 미국 경제는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2009년 미국의 금융 위기죠.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폭락.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때 막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들어보셨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이 아닌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왕창 해줬어. 대출 왕창 해줘가지고 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막 9억 9,9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갚아요? 걱정 마세요.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완전히 영끌해서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경제라는 게 뭔가 다 탐욕과 광기 이런 것들이 조합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거품이 끼다가 이렇게 현타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그게 이게 뭐지? 여기는 어디지?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게 경기 변동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 왕창인데 but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돈을 못 갚아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렇게 불이행의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돈을 왕창 금융기관이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형 유명한 금융사들이 연기금 등등 금융사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다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실물로도 영향을 미치게 돼. 그래서 이때 또 미국도 거의 파산에 있던 금융위기에 벗어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저 거시경제 등장은 저 옛날로 따지면 여기 뭐 이전 너무 70년대부터 했지만 1930년대 29년 엄청난 경기 침체가 돼서 이걸 대라는 말을 씁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이해 가시죠?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때 기억이 슬금슬금 떠오르게 되면서 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또 다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가 저게 이제 저 대공황의 유령이 이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지. 야 뭔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저 대공황의 초기에는 처음 경험했어 경제학자들이. 뭐 이런 게 있었어? 그전엔 이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이때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있는 거야 학자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정부 뭐하니? 아담 스미스가 시장 가격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해결될 거래. 가만히 지켜보지 뭐. 야 뭐해 정부 적극 개입해.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당시에 뭐 이념 논쟁에서 뭐 야 너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뭐 비난받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제가 살아난 그 처방책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5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러한 대공황이 최악이 되었을 때 그런 걸 떠올리게 되면서 강력한 단호하게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방책을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유령을요, 이렇게 쓱 테마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면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정책 입안자들이 적극 개입해서 이거를 퇴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실업률이 2009년에 10%로 정점을 찍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침체라고 하는 경기 후퇴는 혹독했고 경기 회복은 약간 더뎌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된 경제의 총소득은 약간 좀 이제 뭐 좋진 못했어. 성공했으면 이 성공이 자축을 했지만 이제 미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또 대통령이 예측을 뒤엎고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또 민주당에서 또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정권이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시행된 주요 시책 중에 하나가 역시 또 감세. 아니 공화당은 예로부터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세금을 거두냐 이거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많은 또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었고 법인세라든가 등등 이런 걸 재선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한 2020년 초에 미국 경제는 또 이렇게 확장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확장을 경험했는데 2020년 그때 실업률이 3.5%니까 실업률도 떨어지게 되고 성과가 좋았던 거야.
실업률도 하락하게 되고 좋았었는데 또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졌죠. 대공황 이후에 또 가장 커다란 세계 경제 충격이 뭐야? 거기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팬데믹 현상 때문에 경기 하락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을 펑펑펑 풀게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엄청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금리를 막 확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우리나라도 올려야지. 안 그러면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낮으면 이 자금이 다 미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냥 우리도 올리게 되니까 사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경기가 더 힘들어지고 또 거기다가 사실은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마지막 단락 보시면 미국의 얘기지만 거시경제 역사가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흐름을 볼 때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늘상 경제적인 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좀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 사례 연구 좀 봐볼게요. 자, 우리 책에는 뭐 읽을 거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자, 미국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뭐 좌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얘가 지금 학습 능력이 좋다 나쁘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시험 점수처럼. 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뭐뭐를 사용하냐면 첫 번째 한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실질 GDP를 사용하게 있네요. GDP.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거기 보시면 율 이렇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 다음에 실업률 이렇게 사실 실업률과 뭐 실질 GDP는 같이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 GDP는 실질이니까 리얼이야, 리얼. 진짜죠, 진짜. 여기서 말하는 리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GDP가 국민소득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그냥 국민소득 할 때는 측정할 때 P 곱하기 Q로 나타내는데 P 물가가 상승해도 GDP는 올라가거든. 그게 명목 GDP잖아.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 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소득을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GDP를 명목 GDP를 물가 상승의 효과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가 수준으로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율을 제거하는 거야. 수준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GDP를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가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해서 거기 보시면 물가 상승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정도. 자, 우리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이게 P 물가 수준이라 할게. 근데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서서히 증가할 수도 있고 물가 수준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디플레이션 이렇게 봐요. 이게 옛날에는 좀 1900년대 이전이나 그때 초반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디플레로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률 정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가의 상승률, 요게 파이라고 할게요. 이게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요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약간 표현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 거시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뭐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들 쓰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 수준은 올라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은 unemployment rate라는 것은 자, 직업이 없는 노동자의 비율 이거죠. 아,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못 구했어. 직업이 없는 노동자의 비율. 이것도 뭐 측정할 때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 이렇게 측정하게 되겠죠.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지? 요걸로 이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게 측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에서의 관심이 되고요. 측정 방법뿐만 아니라 자, 시간이 변화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나면서 어떤 추이로 변화하는가, 추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또 거시경제는 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에 관심되는 토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실질 GDP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관심되는 거 표현을 한번 보시면 자, 그림 1-1을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실질 GDP의 추이 이렇게 있어요. 자, 수평축이 시간이야. 자, 거기 보니까 실질 GDP 1인당으로 표현했어. 1인당 실질 GDP. 뭐 미국 얘기긴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1900년도는 이렇게 낮았네. 그러다가 잠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1930년대 거기 보시면 이 대공황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대공황 1929년에서 1936년에 끝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때 이제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거기 보니까 전쟁 발발하면서 경제가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질 때 6.25 한국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좀 떨어지려고 하다 베트남 전쟁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야, 이거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뭔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음모를 주장하기도 하죠. 1차,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침체가 되면서 이렇게 금융위기 때 좀 떨어지면서 9.11 테러 이렇게.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경제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할까요? 요게 이코노믹 그로스라는 경제 성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성장에서 이렇게 이탈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변동 얘기하죠. 이 추세선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 경제가 약간 과열됐다. 호경기, 호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 보니까 1990년대 1인당 실질 GDP에 비해서 여기 오늘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대략 한 8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둘째가 지금 얘기한 거야. 요거. 자,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 또는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 해요. 업 앤 다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상황, 불황 또는 거기 보시면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을 리세션, 침체기 이렇게 침체. 그리고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불황, 디프레션입니다. 얘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고 얘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되면 이때는 대공황 이렇게.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나름 경제학자들이 이제 판단 내려가지고 평가하긴 하지만
뭐 이제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다음 6페이지 가볼게요. 자, 요거와 이제 더불어 가지고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인플레이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세 번째로 할까? 이 두 번째로 할게요, 그냥. 앞에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자, 거기 밑에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살짝 있는데 그 추이를 보시면 될 거예요. 미국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래도 전체적인 세계 경기랑 밀접하니까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많은 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율 한번 봅니다. 자, 7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뭐냐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이제 위에 있으면 요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요게 요 밑에 있으면 여기는 디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물가 수준 자체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인플레이션율. 그래서 물가 상승률 이렇게요. 자, 물가 수준 자체는 이제 제로만 돼도 이렇게 뭐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게 반복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형태를 보시죠. 1900년대는 이렇게 좀 잘 있다가 갑자기 1차 세계대전 할 때 이렇게 전쟁할 때는 늘상 돈도 많이 풀고 막 돈을 찍어내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좀 이렇게 있다가 또 한번 떨어지고 대공황 때 또 떨어졌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올라가다가 한국 전쟁 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반화되고 있어.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금융위기 때마저 인플레이션율은 플러스야. 그러니까 요때 잠깐 우리가 디플레이션은 경험을 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일반화, 일반적인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가라는 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6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20세기 전반부에는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20세기 전반. 네, 여기에는 0에 가까웠고요. 자, 그러다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물가 자체가 하락하는 거죠. 자, 그 기간이 상승하는 기간과 거의 같다가 1950년대 이래로 여기 50년대 이래로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반화되었고요. 연평균 거의 10%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기록한 또 1970년대는 심각한 경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일 쇼크 있잖아. 그래서 오일 쇼크 1차, 2차 요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경기까지 침체돼서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연준 FOMC에서는 2%를 목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물가가 이게 내려가거나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체온이라고 보시면 돼. 한 2% 정도면 경제가 잘 돌아가. 경제가 돌아가다 보면 기계가 컴퓨터나 이런 전자칠판도 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수준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가 갑자기 막 6, 7, 막 10%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지금 막 금리 올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요거 인플레이션 봤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실업률 한번 볼게요. 실업률. 자, 실업률과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두 마리 토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은 언제나 존재했었는데요.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수평축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1900년대부터 이렇게 실업률이 있다가 대공황, 거기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있다가 대공황 때 실업률이 확 올라갔네요. 그 다음 좀 해결되는 듯 하더니 또 한국전쟁 거치면서 베트남 전쟁 하면서 실업률, 여기 금융위기 때 거기 보시면은 실업률이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경기가 침체될 때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경기가 침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나 이렇게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 거기에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6페이지 다시 두 번째 달라. 장기적인 추세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렇죠? 장기적인 추세는 좀 이렇게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불황과 호황기에는 이렇게 불경기,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불경기 또는 불황, 이런 경우 불황시 실업률을 U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실업률은 1930년 대공황 때 발생했고요. 그리고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실업률이 좀 이렇게 높아졌죠. 나름대로 잘못하면 아니 대공황 때보다 괜찮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팍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막 돈을 풀고 막 해가지고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충격을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침체기다. 대공황이라는 말까지는 안 씁니다. 여기를 우리가 엄청난 대공황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정도까지는 안 쓰고요. 이 대공황이라는 말 이거는 엄청나게 되게 끔찍해가지고 이제 보통 학계에서나 이거 표현할 때 대공황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그냥 대침체기 뭐 저거에 대한 엄청 한번 긴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실업률이 이제 아직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줄.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미국 역사를 일별할 수 있었으면서 이러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도 살짝 한번 보시면 우선 거시경제학은 이런 거야.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 침체 불황이 발생했어. 원인이 뭐야? 정부가 이거 어떻게 처방할 수 있을까?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주택시장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재정 적자 이런 것들 다 거시경제 이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비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예.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른다고 얘기하죠. 많은 국가들이 빈곤한 이유가 뭔가? 무역 적자.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이면서 미국 같은 경우 무역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또 이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나중에 어떤 한 나라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살펴볼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인데 94년부터 그냥 살짝 정리를 해놨습니다. 명목 GDP가 이렇게 요게 약간 외환위기죠. 96년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다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좀 내려갔다가 살아나다가 좀 코로나 이렇게 터지면서 좀 잠깐 내려가다 다시 또 가다가 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목 GDP라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감안하지 않은 거야. 그것까지 고려하면 실질 GDP 그 표를 봐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을 살짝 보니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 나중에 볼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가장 범위가 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이렇게 있다가 경기 침체기에는 역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 올라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약간 이렇게 이때는 이제 좀 우리나라 아니라 미국이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흐름만 그냥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업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금융위기, 우리나라 외환위기 하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또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 증가하고 여기에 이제 팍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뭐 점차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역시 실업률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시경제학은 이러한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이 거시경제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라는 문제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정치가들도 사실은 다 경제 문제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거의 선거에서 정치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냐에도 경제 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 그거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우리 거시경제학자들은 뭔가 과학적으로 일상생활인데 그걸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정치화하려고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인트로 보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학자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